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2월에 막바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증시가 밸류 프로그램의 재료 소멸로 인한 어떤 차익실현 매물도 좀 남았고요. 이 가운데 반도체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바이오 등 어떤 전통의 강화, 초전도체를 비롯한 테마주와 함께 상승을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다양한 어떤 테마들이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바쁘게 돌아가는 증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 우리 경주와 함께 하시면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든든한 수요일 우리 기수분들 바쁜 시간 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은 상황 체크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고른 상승세와 함께 초전도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초전도체가 또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시장의 상승폭을 이끌었다는 그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내가 산 종목 빼고 많은 종목들이 뭔가 좀 상승세를 탔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 세 분 한 분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 먼저 가보시죠. 예, 지금 그 글로벌 주요 증시랑 한국 증시가 좀 디커플링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커플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주도주는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발 AI 반도체 그 관련 훈풍은 전 세계 주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같이 공유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TSMC를 보유하고 있는 대만 증시 승승장구하고 있고, 그리고 첨단 반도체 설비 투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엔비디아의 엔비디아 GPU의 단짝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중마고어라고 할 수 있는 HBM 최강국이 한국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주 주도로 증시의 우상향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얕은 조정 파동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투심이 개선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 파동이 향후 한국 증시에서 이제 펼쳐질 수 있고요.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그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미국의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수출 데이터가 2분기에 공개될 수출 데이터가 다소 좀 부진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때쯤 해서 7월 공매도 재개에 대한 공포감이 이제 부각이 된다면은 2분기 한 5월, 6월 정도 되면은 투심이 좀 위축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거는 5월, 6월 가서 고민하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4월까지는 조정 시마다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일 사실 저도 반가운 멘트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커플링이라는 단어, 그죠? 이제 우리나라도 워낙 이제 뒤로 쳐졌었는데 좀 좋은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우리 반 소장님 또 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덧붙이자 한다면은 일단 지금 테마에 굉장히 좀 민감한 것 같고요. 이슈에 따른 그 굉장히 그 주가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전 들어서는 그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좋지 못했던 흐름들을 보이다가 금감원장의 이제 발언을 통해서 내용이 나와주면서 갑자기 그 저PBR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상승을 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어떠한 코멘트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좀 상당히 심한 장이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직까지는 지금 정부 정책이든 여러 가지의 그 이슈가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테마적인 흐름들이 계속 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우리 증시 역시 저는 그 테마적인 흐름들을 통해서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했던 증시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시 흐름들은 3월 달에도 계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 감사 보고서나 지금 이제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총선 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좀 테마파크의 장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연구원님 또 하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아무래도 주도는 반도체였던 것 같고요.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거는 오후장 들어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는 주식들이 또 반등을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이게 월요일 날 발표됐던 프로그램 발표 이후에 약 모멘텀이 좀 소강 국면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지 않고 다시 재차 금방 힘을 받는 걸 보면서 2월부터 한국 증시가 올라온 거에 탄력성이 여전히 살아있고 조금 빠지면은 다시 올라가려는 회복 탄력성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받았고요. 또 한편으로 수급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이 오늘도 한 3천억 이상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외국인 주도로 상승하고 있는 게 2월부터 유지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 부분의 모멘텀들이 살아있다 이런 모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해보면은 이제 커플링과 주가 변동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렇게 한 단어로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나온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우리 반 소장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복현 금감원장 멘트가 나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 월요일날 저도 되게 많이 기대를 했는데 밸류 프로그램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 강제성이라는 단어가 좀 필요했었는데 이게 사실 너무 센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제 오늘 이복현 금감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퇴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밸류업 문제증권사는 공적 영역 사업소에서 퇴출시키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부실 상장사를 퇴출시키겠다. 두 가지 정말 센 얘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 우리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마디로 부실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제 수행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업들 중심의 장세가 전개가 됐다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지금 투심이 위축되고 있는데 일단 3월 외부 감사 시즌을 앞두고 부실주는 원래 투자하면 안 되겠죠. 부실주를 굳이 투자할 이유는 전혀 없고 뭐 ROE는 상당히 높은데 PBR이 낮은 기업 그리고 실적 가치 대비로도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 올해 주당 순이익 증가할 수 있고 ROE가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이고 그리고 이제 현금성 자산이 차고 넘치는 기업으로서 뭐 M&A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 있는 기업들도 관심 가져야겠죠. 그리고 자사주를 추가적으로 매입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함으로써 순이익 가치를 이제 상향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 그럼으로써 ROE를 개선시킬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부실 잡주는 2월달, 특히 3월달에는 아주 열심히 좀 회피하는 그런 전략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 소장님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는 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도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 이게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느냐가 제일 좀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나오기는 했지만은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법적인 부분들이나 자본시장법을 다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인 그 기간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얘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제가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재무 지표가 나쁘거나 그 관련된 M&A 관련된 내용들이 좀 어느 정도 언급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M&A는 기본적으로 좀 토대로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완벽한 안전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문제가 되진 않는데 기존의 그 무자본 M&A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은 제가 이 무자본 M&A 관련된 종목들을 솔직히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하면서 그 전환사채에 대해서 그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가고 전환가액이 제대로 좀 그 전환가액 그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가가 많이 내려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가 좀 실패했다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재무 구조가 되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2월 말부터 다음 달이 이제 3월이니까요. 3월 중순까지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뭐 주주총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주주총회 내용을 가지고 포인트를 잡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난해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장이 이렇게 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3월달 감사 보고서 때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리스크를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연구원님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감원장이 이런 얘기를 한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거의 큰 의미는 뭐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 완성된 프로그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표를 하기 전에도 그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는데 이 고민들의 결과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대충 그 시장에서 이전에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는 언급들을 한 것들이 결국 나왔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발표를 한 뒤에도 사람들이 이건 너무 자율적이지 않냐, 실제 강제성이 부과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움직일 만한 회사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런 피드백이 나오니까 이틀 만에 바로 즉각적으로 이런 조치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어떤 불편함이 있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항들에 대한 시장의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은 그거를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빠르게 취하겠다. 이게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다는 게 한 가지 좀 초점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모멘텀이 좀 줄어들고 실망하는 것들이 나오면은 바로바로 대응책이 나오는 게 3월 한 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모멘텀이 빠질만 하면 힘을 보태주고 빠질만 하면 힘을 보태주고 이런 것들을 정부가 계속 해줄 거고요. 정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방향은 4월 총선에서 어느 정도 힘을 받아서 3법 개정, 세법 개정까지를 가고 싶은 거기 때문에 모멘텀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처음 발표는 우리의 기대를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피드백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분 말씀으로는 어쨌든 이제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면 이제 상패 시즌이죠. 1년 중에 상패가 제일 많이 이루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는 투자 그냥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기업 위주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오늘 특징주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얘기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초전도체 관련 테마인데요. 이게 사실 되게 불확실성이 높아서 이 얘기는 사실 어디 가나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퀀텀 에너지 연구소의 그 LK99 발명 지분 인수인계 관련 소식들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는데 특히 언론에서는 이제 특허 확보 소식이라는 워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특허 확보라는 워딩이 나와버리게 되면은 이게 개인 투자자들은 흔들리거든요. 이게 취득과 이 확보는 되게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어쨌든 취득을 한 게 아니고 특허를 딸 경우에 권리를 얻었다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체들의 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반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고요. 사실 여기서 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특허를 등록하는데 등록이 이루어진 거지 아직까지 좀 마무리된 거는 좀 아닌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키프리스를 통해서 제가 좀 들어가 봤거든요. 키프리스를 통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 2023년 4월 4일 때 출원 일자로서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기록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심사 중인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단계를 좀 살펴본다 한다면 출원 심사 대기에서 출원 심사 중 그리고 등록까지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심사 중으로 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까지는 심사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은 최근 초전도체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점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도나도 지금 초전도체를 하고 있는데 재무적으로 좋지 못하거나 완전 소형주 중에 이제 부각받지 못했던 기업들이 최근에 초전도체로서 부각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살펴보니까 먼저 이제 CCS를 좀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CCS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 때 경영권이 좀 바뀌면서 LK99의 그 개발 참여자 중 교수가 사내 이사로 좀 오르면서 초전도체로 좀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이 지난 23일 때 CCS 최대 주주가 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이 되면서 그린 BTS와 퀀텀포트로 좀 변경이 됐는데 이 두 기업이 초전도체 연구자인 연구 교수와 CCS 대표가 소유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 중에 퀀텀포트의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아센디오에 45억 원의 시비를 발행을 했고요. 그린 BTS의 경우에는 다보링크라고 해서 통신 장비 기업인데 거기에 20억짜리 시비를 좀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센디오와 다보링크가 저번 주 수요일부터 초전도체로 부각을 받으면서 급등을 했던 이유였거든요. 근데 기존의 이 두 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에 좀 전환사채를 계속 좀 발행을 하고 있던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아센디오와 다보링크에 대해서 이 시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만기나 조기 상환 청구 때 상환 금액이 절반 정도는 CCS의 보통주로 받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전환가액을 살펴보니까 일주당 CCS 그 일주당 가격이 882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S의 주가가 지금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인데 거기에서 좀 이러한 내용들이 밝혀졌다는 건 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아센디오의 경우에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초전도체 화합물에 대한 사업 목적을 주주총회를 통해서 추가할 목적으로 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센디오의 경우에는 적자가 계속 좀 지속되고 있고요. 2018년부터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고 다보링크의 경우에도 재무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는 것을 꼭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아센디오의 경우에는 28일 그러니까 오늘인데 유상증자 3자 배정 납입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월 11일 때 그 일정이 좀 변경되면서 28일로 지금 오늘이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추가 연장이 된다 한다면 지금 감사 보고서에 껴있는 시즌 때 굉장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센디오의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대주주 소네트 투자조합에서 그 장내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뛴 만큼 거기서 매도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를 봤을 때 3월 감사보고서와 주주총회 시즌이기 때문에 기존에 부각받지 못했던 소외된 소형주의 경우에는 사업 목적 초과를 통해서 주가가 뛰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신규 테마가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제 밸류 프로그램의 핵심이 그거죠. 이제 알맹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는 부분인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CBW 발행하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관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이슈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어저께 잠깐 나고 했었어야 되는 이슈인데 여러분 아마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핫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에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상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 폐지를 하고 나서 코스피로 이전하는 에코프로 BM, 이게 이전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임 대표님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대표주로 활동하는 것보다 코스피 대표주로 맹활약을 하는 게 수급적으로 더 유리하다라는 이제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과연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느냐 하락하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많은데 업황이 좋으면 올라가는 거고 업황이 나쁘면은 떨어질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업황을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등이 필요한데 핵심 광물은 리튬하고 니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니켈 가격 추이를 보면은 바닥을 확인하고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리튬과 니켈 가격이 너무 많이 빠졌고 지금은 바닥권에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 또 2분기 중으로 뭐 점진적으로 은밀하게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니켈과 리튬 가격이 자연스럽게 이제 상승할 경우에는 양극재 그 기업들의 어떤 투자 심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니켈, 리튬 가격이 바닥을 확인했다라는 확신을 가지면은 고객사들이 양극재 재고를 확보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양극재 재고를 확보하고자 하는 의지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는데 1월 양극재 수출액이 12월 대비 직전월 대비 이제 19% 이상 상승하는 모습이 증가하는 모습이 이제 확인되고 있고 1월 데이터를 봤을 때 배터리셀 업체들의 양극재 재고 확보 의지가 좀 강하다라는 게 저는 느껴졌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저가 원재료가 투입이 되고 판가가 상승해야지 양극재 업황이 드라마틱하게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구조인데요. 아마 올해 한 3분기 정도 되면은 저가 원재료 투입 그리고 판가의 은밀한 어떤 상승 이런 어떤 이슈가 이제 맞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뭐 수요 둔화에 대한 공포감이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존재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기차 시장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초고속 성장기에서 안정 성장기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고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기차 수요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 증가하면서 2차 전지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역할론이 대두가 될 거고 그리고 하반기 업황 턴어라운드가 유력시 되고 있는 대한민국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완료할 때쯤 되면은 운 좋게도 양극재 업황 턴어라운드에 대한 시그널이 좀 확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은 코스피 이전 상장 후에 주가는 우상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다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전에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할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코스피 이전 상장 이후 주가가 좀 바닥권에서 핵심 지지선 근처에서 거래가 된다면은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보였지만 수급적으로 약간 불리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7월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될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도 공매도 세력들의 타겟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업황이 좋으면은 오히려 공매도 쇼커버링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주가는 주요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에 우리 양극재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나 뭐 전기차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좀 되게 힘드신 시간을 겪고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임 대표님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셨고 이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임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에코프로 BM이 어쨌든 코스닥을 떠나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시총을 대충 계산해 보니까 20위권에 안착하는 건 뭐 당연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어쨌든 이제 코스피에 새로운 대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건데 기존에 그러면 당연히 패시브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겁니다. 그럼 오히려 더 수급적인 부분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오늘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주가 상승 또한 눈여겨볼 만했습니다. 물론 윗골가 나온 부분도 있긴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이전했을 때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의 시총 상위주들의 수급 변동 이게 어떻게 이쪽은 어떻게 흘러갈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 우리 반 소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뭐 이전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코스닥 쪽에 지금 그 시가총액 견인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에코프로의 이 이전 상장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코스피로 이전하기 전에 결국은 지금 주가를 많이 그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봤을 때는 기존에 미리 그 이전하기 전에 상승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제 코스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크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이전을 한다 하더라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투자 관점으로 오케이고 만약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 한다면은 그때는 또 다시 매도를 했다가 다시 또 조정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재차 접근을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전을 한다고 해서 코스피에 관련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뭐 수급이 에코프로 BM 쪽으로 빠지니까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아쉬울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꼭 생각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기존에 이제 시가총액 그 든든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영향은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코스닥의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에서 그 빠져나간 거고 기존의 LNF에서도 빠져나갔고 포스코 DS도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존에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주가를 좀 견인을 했던 그 주가의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이 결국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이게 점점 그 비율이 적어진다 하면은 코스닥의 지수도 이제는 좀 다시 체크를 해보면서 그걸 가지고 투자 관점으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기업이 이미 이전했습니다. 뭐 2차전지 관련 섹터의 코스피 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말씀하신 대로 LNF 이동했고요. 그리고 포스코 DS도 이동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대형 전지주들이 많이 좀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하지만 막상 이게 코스피로 이동했을 때 굉장히 수급적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넘어갔을 때 사실 그렇게 크게 뭔가 관심이 가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많이 이어지게 될 경우에 에코프로 BM이 넘어갔을 경우에는 과연 과거와 좀 다를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제 2차 전지도 그랬고 그 전에 뭐 헬스케어나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전 상장을 하기 전에 그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른 상황에서 옮겨갔던 경우가 많았어요. LNF도 사실은 옮겨가기 전에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넘어갔었던 상황이었고 반면에 에코프로그램 BM 같은 경우에는 올라갔다가 주가가 상당히 많은 조정을 이미 거쳤고 그 상황에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펀더멘탈 대비 주가의 상황은 여타 지금까지 옮겨갔던 회사들에 비하면 건실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앞으로 좀 미래를 밝게 봐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뭐 2차전지 나머지 소재 업체들도 다 비슷하지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판가가 올라가기에 유리한 환경 이미 너무 다 판가를 낮춰놓은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명히 이익률의 개선은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전을 한다는 걸 좀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앞서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판가가 좋아지고 이익률이 좋아진다는 거랑 본격적인 성장세가 쭉쭉 뻗어나가는 매출의 그로스가 뛰어나오기 시작하는 타이밍은 좀 다르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트레이딩 바이 정도, 그러니까 빠져 있으면 살 수 있고 어느 정도 업사이드까지 올라오고 나면은 다시 또 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매매 운용 묘가 중요한 상황이고 본격적으로 향후 뭐 2배, 3배까지의 주가를 바라보고 쭉 달리는 상황이 되려면은 또 한 번의 새로운 뭐 혁신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합리적인 눈높이를 가지고 바라보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뭐 말씀하신 대로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전하기 전에 너무 많이 오르면 넘어갔을 때 오히려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사실 이게 좀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기대감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이번에 좀 달라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좀 마음을 놓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사실 뭐 남아있는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동향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큰 형님들 하나둘씩 계속 지금 코스피로 이전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전반적인 어떤 코스닥 쪽에 이 섹터의 수급 하나 이거를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이제 남아있는 코스닥에 남아있는 2차 전지 섹터들의 어떤 수급이나 변화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대표님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저 PBR 테마주들이 약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서 이제 성장주의 역할로는 이제 대두가 될 수 있는데 성장주 하면은 2차 전지주죠. 그래서 코스닥 대표 2차 전지 소부장 기업들의 투심이 저는 유의미하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뭐 세부 내용 아닌 세부 내용이 이제 공개가 됨으로써 이제는 오히려 성장주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이제 발생되고 있고 또 때마침 리튬하고 니켈 가격이 이제 하향 안정화되고 바닥권 탈출하는 모습들이 이제 확인되면서 2차 전지주 투심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 하면은 일단 양극재 관련주를 먼저 이제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극재 핵심 소재가 전구체 그리고 수산화 리튬 등이 있는데 수산화 리튬 사업을 적극적으로 영위하는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 핵심 소재가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전해액인데 전해액 기업들은 IRA 규정상 그 2차 부품으로 이제 분류가 되면서 올해부터 중국산 전해액을 채택한 전기차는 미국의 보조금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해액 기업들이 먼저 아주 로맨틱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아마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전해액 첨가제까지 중국산 사용이 제한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일 수 있고요. 그리고 전해액 기업들, 엔캠이나 뭐 동아기업 그리고 솔브렌 홀디스 같은 기업들이 많이 급등했다는 거는 전해액을 양산할 때 필요한 전해액 첨가제 기업들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걸 일종의 어떤 힌트로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IRA상의 직접적인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진 못하지만 결국에는 전해액 첨가제를 만드는 기업들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부라 인산 리튬을 생산하고 있는 후성 그리고 육부라 인산 리튬과 혼합해서 사용되는 첨가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첨보 같은 기업들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 전기차가 이제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음극재 실리콘 비율이 많이 이제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리콘 음극재 시장 성장의 진정한 수혜주로 분류되는 기업들 중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기업들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K배터리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관심을 받지 못했었던 실리콘 음극재나 아니면 전해액 첨가제 같은 기업들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공부해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어떤 파이가 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똑같은 질문 우리 반 소장님 드려보겠습니다. 다 떠나고 남은 코스닥 수급 종목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일단 저는 그 2차 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특히 이제 계속 좀 언론에서 나왔던 게 그 트럼프 리스크 얘기하는데요. 이 트럼프 리스크는 아직까지 지금 반영받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논외로 좀 두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저는 1분기 때 양극재 기업이든 기존의 이제 셀 기업이든 간에 좀 실적이 좀 잘 나와서 그 본격적으로 좀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1분기 때 실적을 굉장히 좀 중요시 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오히려 지금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은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은 좀 건강하게 성장할 것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좀 매우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1월 때 반도체가 좀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가 이랬고 그러면서 안 된다 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2분기 때 살아나면서 그때부터 좀 많이 부각을 받게 됐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도 2차 전지의 경우에도 하반기 때 꺾이긴 했지만은 그때는 진짜 부정적인 뉘앙스가 많긴 했지만 1월 들어서 똑같이 반도체와 비슷한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이게 심리적으로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관점으로 길게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다는 것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년에 반도체처럼 2차 전지도 흘러갈 가능성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접근해 보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보고요. 일단 저는 양극재 기업들 위주
위주는 지금 다시 접근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한 번씩은 지금 순환매 사이클을 좀 도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이제 돌게 된다 한다면 투자처로서 굉장히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살펴본다 한다면 최근에 셋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굉장히 좀 많이 단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게 좀 아이러니할 수는 있겠지만은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에게도 굉장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해서 금일 보면은 이제 필옵틱스가 좀 일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만 필옵틱스도 괜찮고 저는 오히려 과거에 그 2023년 7월 14일 때 상장을 했던 필에너지의 경우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필에너지의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이슈가 안 좋았던 게 뭐냐면 7월 14일 때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6만 원까지 찍었지만은 거기에서 이제 전환사채 추가 상장이든 보호 예수가 같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은 11월까지 조정을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그 조정을 받았던 구간이 공모가보다 한참 아래거든요. 그걸 바닥을 다지고 지금 올라오는 시점을 봤을 때는 필 옵티스도 좋지만은 필 에너지도 원통형에 대한 그 4680 원통형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필 에너지도 좀 주목을 이제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뭐 공통적인 건 그거네요. 이제 실적과 성장의 모멘텀이 살아 있고 뭔가 시장에서 좀 아직까지 관심을 받지 못한 기업들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쪽으로 한번 잘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쪽으로 정리해 보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질문 우리 연구원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스닥 다 떠났는데 남아 있는 업종이나 기업들에 대한 어떤 투자 사이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코스닥 2차 전지가 좀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차 전지의 전망은 물론 밝은데 그 중에서도 주가가 다이나믹하게 올라가려면 이익률이 좋아지는 것보다는 매출 그로스, 그러니까 탑라인의 그로스가 올라가는 상황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익률이 좋아질 거로 예상되는 쪽, 그러니까 양극재 쪽은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주가가 갈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요. 오히려 IRA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분리막이나 전해액 같은 경우가 좀 주가 탄력성은 앞으로도 더 크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2차 전지 안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을 비교하면 코스닥들이 대장 형님들이 떠난 상황에서 그 빈자리를 좀 더 잘 채우는 상황으로 앞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나라에 있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그냥 이슈로만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다들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들이고 이제 성장세가 있는 기업들이고 우수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형님들 떠난다 하더라도 동생들이 알아서 잘할 거다. 이렇게 좀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 좀 뭔가 멀어져 있고 관심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 아직 순환이 오지 못한 기업들 위주로 한번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목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비엠의 이전 상장에 이어서 또 요약이 나왔습니다. 이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의 5대1 액면 분할 결정이 역시 전해졌습니다. 액면 분할로 인해서 이제 수급 변화와 향후 주가 추이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 이거 연구원님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액면 분할 자체는 주식시장에는 중립적인 요인인데 기업의 펀더멘털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도 뭐 어느 일부 담고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주요 매수 주체는 개인들이고 개인들은 그 액면 가격 자체에 어느 정도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게 액면 분할 그 자체로 뛰어오르는 그 타이밍 자체는 조금은 당장은 좀 짧을 수밖에 없고 그것보다는 다음에 긴 호흡에서의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할 때 그 상승 여력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액면 분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도 주가를 앞으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실 때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의 어쨌든 활발한 이 주가 상황 속에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하나 올라오고요. 거대 2차 전지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 에코프로 그룹, 뭐 포스코를 위시한 이외의 어떤 대형주 이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반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장을 하려면 좀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좀 평가를 제대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좀 상장을 한 다음에 과연 에코프로 에코프로사가 과연 어떤 주가의 흐름들을 보일지 저는 솔직히 제일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제 평가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 빨리 진행을 할 거면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너무 거기에서 좀 뭐라 해야 되나 노이즈가 계속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 그래서 좀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어떤 기업 상장하든지건 사실 뭐 좀 스피디하게 아무래도 시장의 기대감, 우리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많기 때문에 기왕이 좀 빨리 상장하고 그 이유를 좀 노렸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에서 AI, 애플의 결단이 나왔습니다. 사실 저도 이거 오늘 새벽에 보고 조금 놀랐는데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소식과 함께 사실 오늘 좀 저의 어떤 시선을 제일 많이 좀 가져간 게 애플의 애플카 개발 포기 소식입니다. 뭐 타이탄 프로젝트잖아요. 이거를 거의 제가 알기로 10년 만에 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결정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쨌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다는 뭐 누군가 얘기로는 뭐 수요가 감소한다라는 이런 우려 속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이제 전기차 관련주들의 상황도 좀 어려워지고 있긴 하죠. 사실 안을 보면 이게 치킨 게임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밖으로 봤을 때 쉽지는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 사업이 그만큼 뭐 사업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 우리 임종현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뉴스를 보고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10년 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손절친 거잖아요. 그래서 차세대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전기차로서의 어떤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이 저 역시 있었는데 저도 놀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이런 이슈에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카가 언젠가 시차를 두고 본격적으로 양산이 된다면은 뭐 LG전자가 모터를 납품하고 LG 디스플레이가 차량용 OLED 패널을 납품을 하고 LG에너텍이 카메라 모듈을 납품할 것이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잖아요. 근데 LG그룹 입장에서는 이 신규 수요를 이제 확보하는 데 이제 실패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뉴스가 오히려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에너텍의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시키는 어떤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공개된 악재는 악재로서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고요. 공개된 호재는 호재로서 역할을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LG그룹주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이 애플이 애플카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은 누가 뭐라 그래도 테슬라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미래의 자율주행 전기차의 큰 판을 싹쓸이할 수 있는 기업은 테슬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애플이 아무리 애플카를 열심히 개발해도 테슬라의 미래 그 모빌리티랑 비교해 봤을 때 경쟁 우위를 점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뭐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전기차로 애플카를 만들겠다, 개발하겠다 이렇게 좀 하다가 레벨 4로 낮추고 이러다가 레벨 2 플러스 뭐로 갔는데 레벨 2 플러스 자율주행 전기차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애플카가 출시될 때쯤 되면은 뭐 테슬라는 완전히 고도화된 자율주행 전기차를 출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플카가 출시가 돼도 테슬라의 그 벽을 넘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손절을 쳤습니다. 근데 애플답지 않습니다. 애플은 돈도 많은 기업이고 충분히 끝까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기하는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애플이 그 생성형 AI 등의 선택과 집중을 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이니까 일단 존중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이 애플카 포기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바로 X에다가 트윗을 해버렸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이제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 보면서 역시 일론 머스크다. 뭐 당신 납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애플카가 이렇게 사업을 접으면서 이 인력 자체가 이제 전부 다 AI 쪽으로 싹 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M7 종목에서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테슬라, 뭐 알파벳 같이 뭐 애플도 퇴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AI5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의 AI 부서 확대 역시나 대세는 AI라고 봐야겠죠, 연구원님?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애플 입장에서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차 시장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성장의 조건이고요. 반면에 인공지능 부분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거는 생존의 조건에 가깝습니다. 그럼 지금 그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 환경에서 iOS랑 안드로이드 양쪽이 양대 산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인공지능 중심으로 운영 체제가 진화한다라고 보면은 그때 자기들이 지금 뭐 양강 내지는 3강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확보를 해야지 뭐 최종 승자까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를 하지 않으면은 애플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붙여서 같이 팔고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경쟁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 애플의 전체 매출에서 서비스가 차지하는 20%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인 80% 이것까지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애플이 인공지능을 지금까지 굳이 말로 언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이쪽에 더 박차를 가해서 뒤처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수순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공식적으로 뭐 이걸 언제 내놓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시장에서는 얼추 한 올해 말 정도쯤 되면은 애플이 뭐 인공지능이 포함된 무언가를 내놓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그때가 되면은 어쩌면 지금 인공지능의 3강 체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과 메타 이 상강 체제가 한 번은 또 지각 변동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애플이 AI가 탑재된 무언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사실 제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삼성같이 휴대폰이거든요. 예. 아이폰에다 이제 AI를 넣은 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만일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애플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까요, 연구원님? 약간은 그럴 수 있는데요. 이게 엄청난 상승을 가져오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애플이 아이폰에다가 인공지능을 담는다는 거는 약간 뭐에 가깝냐면요. 현대차가 내연기관차 대신 전기차를 파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장을 깎아서 자기 시장을 다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추가적인 매출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는 쉽지는 않죠.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이걸 안 했으면은 우리가 무너질 수 있는 거를 막았다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수성에 더 가까운 얘기인 것 같고요. 여기서 애플이 더 한 발 더 나가려면은 그건 아마도 이런 AI를 활용하는 게 단지 스마트폰만이 아니라 새로운 기기에다가 더 애드인을 해서 그 분야를 키울 때 웨어러블에도 인공지능이 들어간다던가 아니 이번에 내놓은 뭐 그런 뭐 가상현실 기기 같은 것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해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스티브 잡스가 사망하고 나서 이제 애플이 잃었었던 단어가 이제 혁신이잖아요. 예. 혁신이라는 단어가 좀 살아나야지 애플도 뭔가 이제 주가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걸 이번에 삼성전자가 처음 해버렸거든요. 바로 그 링을 오픈을 하면서 예. 이제 뭔가 혁신에 가까운 얘기를 한번 해봤는데 이건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에서 우리 대표님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이 LG랑 좀 같이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애플카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연관이 있었는데 LG 이노텍을 비롯한 LG 전자의 전장 관련 사업이 좀 타격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그동안 오래 거론돼 왔었던 이제 애플과 관련주들을 이제 다른 모멘텀을 찾아봐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소장님? 다른 모멘텀을 찾아야죠. 저 그냥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자 한다면 다른 모멘텀은 찾아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대표님과 지금 연구원님께서 다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셔서 추가적으로 그 애플카에 대해서 저도 좀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 어떻게 보면 애플카에 대해서는 기존에 너무 완벽한 거를 한 번에 내보내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 때 제가 어느 그 자율주행 연구원 팀하고 좀 얘기를 해본 결과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때 자율주행 그 팀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저라면은 자율주행을 타지 않겠어요. 지금이라면.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라고 물어보니까 모든 세상의 차들이 자율주행으로 완전 자율주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안 타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지금은 완벽한 자율주행을 구현을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모든 차들에 대해서 센서든 모든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기술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그 팀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지금 애플과 이렇게 연관된 점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쉬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애플의 경우에는 기존에 AI 사업적인 부분들이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걸 머신러닝이라고 하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애플이 그렇게 크게 신경을 못 썼던 게 뭐냐면 데이터 유출에 대한 것 때문에 저는 좀 보안 때문에 그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 AI 쪽에서 다시 부각을 받는다 하면은 저는 언제든지 애플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애플카 관련된 기업들을 봤을 때 뭐 LG전자나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투자 매력도로는 그렇게 크지 못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전자의 경우에는 전장 사업에 대해서 계속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대가 나올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 주가에 대해서 봤을 때도 지금 로봇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되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G전자는 새로운 좀 무언가가 M&A 관련된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뭐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던 게 뭐 임직원 자녀에게 초등학교 입학 선물을 제공한다. 이 이슈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생산 시설에 대해서 3,830억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그 변하는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직까지 그 LG 이노텍이 여기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좀 어느 정도 탈피하지 않는 이상은 여기에 계속 좀 목매면서 갈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LG 이노텍의 경우에는 새로운 좀 무언가의 모멘텀이 붙지 않는
이상은 주가는 계속 좀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LG그룹만 봤을 때는 이제 애플이 가고 사실 메타가 왔잖아요. 메타를 만났는데 오히려 근데 이노텍은 또 카메라 라인이어가지고 이제 메타와 연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어쨌든 LG그룹이 메타그룹과의 어떤 앞으로의 어떤 협업 관련 좀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 잠깐 좀 드리고요. 어쨌든 전기차 수요 감소라는 악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도 영향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에코프로 BM의 코스피 이전 소식 상승을 보이고 있는 2차 전지 섹터지만 애플카의 개발 철수나 아니면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리 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2차 전지주들이 하반기 주도 테마 혹은 섹터가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진짜로 올해 하반기 때 2차 전지주들이 뭐 승승장구하게 된다면 그 중심에는 제가 볼 때 에코프로가 있을 것 같아요. 에코프로라는 지주회사는 상당히 스토리가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에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스토리가 좋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에코프로 BM은 핵심 자회사 에코프로 BM은 하이니켈 양극재 분야 세계 1위 사업자고 그리고 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서 전구체를 이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은 또 수산화 리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지배하고 있는 에코프로의 역할 대두될 수 있고 또 에코프로의 자회사로서 에코프로 CNG인가요? 그 기업은 또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생태계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이제 보유하고 있어요. 물론 포스코홀딩스가 훨씬 더 위대한 기업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포스코홀딩스는 조금 무거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는 액면 분할까지 한다고 하잖아요. 주가 부양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지금은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뭐 치고 빠지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지만 하반기 중으로 2차 전지주 장세가 전개된다면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에코프로가 주도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시점이 언젠가 도래될 것으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LG는 지금 이제 이렇게 애플이 날아가면서 이제 이 전장 산업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해졌어요. 근데 삼성은 오히려 이번에 MWC에서 TCU 장비를 오픈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연구원님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애플이 이런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철수란 게 이 전기차 내지는 자율주행차 시장 자체를 나쁘게 봐서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테슬라를 넘어서는 정도의 완성도 있는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냐 그 자신감이 약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은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지금 잠깐 주춤하고 있는 거랑 전기차 시장이 궁극적으로 갈 방향인 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갈 방향이란 거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여기 밸류체인에서 제일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가 좋다라는 거는 뭐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전장화라는 게 쭉 길게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자동차,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가야 되는 과정의 수순이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삼성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당장의 큰 무언가는 아니지만 성장의 씨를 뿌리는 것 중에 하나로 그런 제품들 개발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 우리 반 소장님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뭐 그 SDV라고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그 중심의 자동차인데 뭐 현대차의 경우에도 2025년까지 내연 기관을 포함한 모든 전기차에 그 SDV를 좀 전환할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TCU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냥 테마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충분히 가능성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다 모든 게 포함이 되고 커넥티드 카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지금 삼성이다 보니까 깜짝 놀랐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좀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굳이 이런 거 하나 날라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낼 거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굵직한 이슈 많이 했습니다. 에코프로 BM, 전기차, 배터리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어쨌든 긍정적인 뷰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되게 어려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만 더 힘을 내시라는 말씀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더 하셔야 되니까 공부하시고 앞에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과 그대로 이제 살아있는 그런 기업들, 성장세 살아있는 기업들을 투자 한번 해보시라는 뭐 말씀
말씀을 드리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내일 2월 29일이죠.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경주마 출연자분들은 이제 손서구 평론가님 나오시고요. 이영훈 이사님 나오시네요. 그리고 이상로 파트너님 나오시니까 내일도 저희 경주마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인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